사회생활이라는 게 원래 업무보다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더 힘겨운 법이잖아요. 무작정 나가서 슈퍼 음식점을 뒤져가며 라면을 찾았어요. 하지만 보이는 건 스파게티 면뿐이었습니다. 너무 뛰어서 식은땀이 났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라면을 사올 수도 없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제 곁에서 한국말이 들렸어요. 저기 뭐 찾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여성분이었어요. 딱 봐도 배낭여행을 온 것처럼 보였죠. 라면을 찾고 있어서요. 갑자기 라면이요?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물 좀 드릴까요? 혹시 봉지라면 있으세요? 아, 네, 있는데요. 무슨 라면 있으세요? 아, 신라면 있는데요. 왜요? 그거 하나에 10만 원 드릴게요. 파시겠어요? 그런데 꼭 끓인 라면이어야 합니다. 결국 그녀가 묵고 있는 하숙집에서 라면을 끓이게 되었고, 그릇째로 상무님께 대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제가 10만 원을 주려던 걸 깜빡했지 뭡니까. 그런데 그 여자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니 막막했어요. 그 여자에게 먼저 전화가 온 건 출장을 다녀온 지 한 달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명함을 건넸더라고요. 10만 원 안 주셔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돈은 됐어요. 밥이나 한 끼 사주시던가요. 프랑스에서 처음 보고 그 뒤로 한국에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다시 보니까 수수하니 참 예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안 잘렸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때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밥을 사니 그 여자가 다음엔 제가 살게요 하며 약속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미안해서 제가 사고, 이런 식으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며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 이어진 지 4개월이 되었을 때쯤 저희는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혼하고 신혼집 차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또한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부족한 딸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셨죠. 제 입장에서는 아내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장인 장모님께 감사했는데 말이에요. 회사 동료분들도 결혼식 때 제 아내를 보더니 어디서 그런 참한 아가씨를 만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괜히 어깨가 올라가곤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저의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 함께 저녁을 먹으니 대충 먹게 되지 않아서 건강해졌고, 저녁을 먹고 나면 함께 산책을 했기 때문에 배가 나올 일이 없었어요. 하루 중 아내와 산책을 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야기의 주제는 언제나 달랐습니다. 저의 회사 이야기, 아내의 가족 이야기 등등. 그날은 저희 둘이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근데 프랑스에서 나 한국인인 거 어떻게 알고 말 걸었어? 누가 광장 한복판을 급하게 뛰어다니길래 눈에 띄어서 봤는데 와이셔츠 차림인 거야. 그런데 와이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지. 그때까지는 당신이 한국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아? 어떻게? 핸드폰을 꺼내는데 갤럭시더라고. 그리고 당신이 혼잣말로 짧게 한국말로 욕을 했어. 그때 알았지.
당신이 한국인이고 욕할 만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아, 내가 욕을 했었구나. 근데 솔직히 당신이 잘생겨서 내가 말을 건 거지.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야.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후 저는 일명 결혼 전도사가 되어 동료들에게 결혼하라고 말하고 다녔고, 아내 자랑을 너무 자주 한 탓에 동료들이 그만 좀 하라며 자리를 피하기도 했죠. 아내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 조심스레 입을 열더라고요.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2줄 나왔어. 너무 잘됐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냥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좋은 아내이니까 좋은 엄마도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둘이 잘 이겨내자. 사실 아내는 결혼 전 저에게 출산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 또한 둘이 잘 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었고, 별 다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얼핏 아내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막상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저절로 입가가 올라가더라고요. 내심 아이를 원하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주변에서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는 둥, 아이는 있어야 된다는 둥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저도 막상 결혼하고 나니 지나가는 아이들이 예뻐 보이기도 했고요. 저로서는 임신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노예를 자처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새벽 1시라도 달려나가 사오곤 했죠.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진짜로 딸기밭에 방문해서 싱싱한 딸기를 사온 적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교, 육아에 대한 책을 모조리 사서 읽었어요. 툭 치면 줄줄 읊을 만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아내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데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나 내 아이가 나 때문에 삐뚤길로 가면 어쩌지 하고요. 산부인과도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크고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맘카페, 지인의 후기 등을 고려해서 엄선한 곳이었죠. 그 병원 이름을 별림 산부인과로 칭하겠습니다. 저희 3명이 별림이었거든요. 여보, 별림 산부인과 예약했어.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돼? 왜? 그냥 더 좋은 데는 없어? 여기 원장님이 유명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병원이 멀잖아. 그건 그렇지. 다른 건 몰라도 병원은 여기로 가자. 불안해서 그래. 그래, 그러지 뭐. 그날 내가 연차 낼게. 굳이? 그러지 마. 어차피 아직 배도 안 부른데 혼자 가면 되지. 그래도 걱정되잖아. 내가 알아서 잘 다녀오고 결과 문자로 보내줄게. 됐지? 미안한데. 미안하면 일 열심히 해서 분유값이나 벌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야 돼. 꼭. 알았어. 걱정 붙들어 매. 아내는 서운한 것도 없는지 산부인과를 혼자 잘 다니더라고요. 제가 같이 간다고 해도 그냥 혼자 가겠다고 하고, 처음에는 그게 저를 위한 배려인 줄로만 알았어요. 다른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부인과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사유까지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병원 같이 안 가도 안 서운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병원 정도야 혼자 갈 수 있지. 너무 안 서운하니까 내가 서운하려 그런다. 난 그냥 당신 일하고 나는 내 일하는 게 좋아. 그게 서로 편하잖아. 괜히 무리해서 맞추면 금방 힘들어져. 나는 당신이랑 건강한 관계 오래 유지하고 싶어. 서로 서운한 거 없이. 그런 마음인 줄도 모르고 당신 왜 이렇게 속이 깊어?
그러니까 앞으로 서운할 거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할게. 쿨한 아내 성격 탓에 저는 임신 초에 산부인과를 한 번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봐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병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아내를 통해 듣기만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새 아내는 만삭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산부인과를 한 번도 못 가본 상태였습니다.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요? 제가 봐도 참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야지 싶어 어느 날은 연차를 냈어요. 아내를 놀래켜주려고 비밀로 하고 있었죠. 일찌감치 일어나서 밥도 차려놓고 청소도 하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더니 저를 보고 왜 회사에 안 갔냐고 묻더라고요. 당신이랑 산부인과 같이 가려고 연차 냈어. 뭐? 연차를 내? 응, 자기 놀래켜주려고 말 안 했어. 그냥 회사 가. 왜? 이미 연차 냈는데. 내가 말했지. 산부인과는 혼자 가겠다고. 같이 가면 좋잖아. 난 싫어. 그냥 혼자 가고 싶다고. 고작 산부인과 가는데 남편 달고 가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고작이라니. 그리고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 여태껏 당신이 같이 가자는 말 안 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어떻게 남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 애 아파 될 사람이 산부인과에 안 가보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잖아. 산부인과 가면 뭐하게? 내 옆에서 그냥 멀뚱히 서서 기다리게? 난 그게 더 어색하고 불편해. 가만 보니 이상해. 당신은 왜 내가 따라간다 그러면 질색을 해? 아니, 질색을 한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거지. 나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놀래키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야. 당신은 그냥 내가 같이 가자고 할 때 가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아기 심장 소리도 못 듣고 혼자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나는 아빠도 아니야. 난 솔직히 오늘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어. 항상 외롭게 혼자 가는 게 미안해서 어렵게 연차냈는데 그렇게 날선말을 해야겠어? 사람 따라 싫어하는 게 다른 거야. 나는 이런 게 싫어. 갑작스러운 거. 그러니까 집에 있던가 회사를 가던가 마음대로 해. 난 산부인과 다녀올 테니까. 차 태워줄게. 됐어. 아내는 옷을 입고 나가버렸고 저는 그 상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버렸거든요. 대체 아내는 왜 내가 병원에 같이 가는 걸 싫어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화가 날 일인지 정색해야 할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임신을 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데 혹시 심경에 변화가 생겼나 싶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병원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나를 못 가게 하나 싶어서요. 다른 곳은 잘만 같이 다녀놓고 유독 산부인과만 못 오게 하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오로지 제 직감일 뿐 그렇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TV나 보자 싶어서 소파에 앉았는데 앞 탁자에 아내의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몰래 핸드폰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자꾸 들춰보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한 번 감고 아내의 핸드폰을 켜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주 쓰던 번호가 있었거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니 심장이 벌써부터 두근거리더라고요. 천천히 문자 내용, 통화 내용, 사진 등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의심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장모님과 가장 많이 통화하고 연락도 많이 했더라고요. 무심결에 장모님과의 대화를 열어봤어요. 별 뜻은 없었고 그냥 제 뒷담화를 하나 솔직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딱히 걸리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녀 간의 대화 내용 중 수상한 내용이 있어요. 이서방한테 잘해라. 그건 아직 말 안 했지?
응, 안 했어. 알아서 뭐해. 잘했다. 그냥 평생 덮어둬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문득 그 비밀이 산부인과 안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핸드폰을 가져다 줄 핑계로 산부인과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니 더 가고 싶잖아요. 심지어 핸드폰을 갖다 줄 핑계도 생겼겠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산부인과에 도착해 간호사에게 아내 이름을 말했더니 초음파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료실 위치를 알려주길래 진료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매달리는 건가 싶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생각도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만약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나에게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을까봐 더더욱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아내 진료 모습이라도 보자 싶어 살며시 문을 열었어요. 커튼이 쳐진 채였고 그 안에서 진료 중인 것 같더라고요.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주무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네, 잘 때 발로 차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요. 아이가 많이 활달한가 보네요. 그러게요. 그만 활달해도 될 것 같은데. 둘이 나누는 대화는 전형적인 의사와 환자의 대화였어요. 이상할 것도 걸리는 것도 없었죠. 괜히 내가 오해했나 싶어 다시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의사의 말이 저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죠? 벌써 많이 컸겠다. 네, 벌써 4살이에요. 이야, 세월 빠르네. 그 아이 내 손으로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얼마나 착한데요. 엄마 마음 다 알고. 그나저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분에게 말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아내가 아이가 있다는데. 친정엄마는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대신 키워주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첫째 아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를 속인 것입니다. 그것도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을 속인 것이죠. 둘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계속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둘째면 쉽게 낳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둘째가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때는 진짜 너무 아파서 기절할 뻔했는데 그때 저도 기억나요. 산모님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 둘의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둘의 대화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들이 있는 곳에 걸어갔습니다. 제가 커튼을 젖히자 의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이 사람 남편입니다. 여보. 지금 진료 중이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남편인데 못 들어갑니까? 저기 잠시만 나가 계세요. 의사는 당황한 나머지 저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실랑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병실 커튼을 찢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진정하시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저는 이성을 잃고 진료실 책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물컵도 떨어져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어요. 아내는 제 팔을 잡고 뜯어 말렸어요. 여보, 왜 그래? 첫째라니? 첫째가 누군데?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보. 여기서 얘기해. 애가 있었어? 창피해 죽겠어. 제발 집에 가자고. 여기 처음 아닌 거 맞지? 내가 여기 진료 기록 떼볼까? 그 사이
직원 둘이 와서 제 팔을 양쪽에서 잡았어요.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꼼짝없이 질질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제가 병원에서 쫓겨나는 꼴이 되었는지 너무 답답해서 밖에서 담배를 연달아 피우고 있는데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일단 화내지 말고 내 말부터 들어줘. 나한테 할 말이 있기나 해? 처음부터 날 속인 주제에. 같이 사는 내내 나도 불편하고 죄책감 느꼈어. 당신 말대로 나 첫째 아이 있는 거 맞아. 결혼했었어. 하지만 잠깐이었고 서로 미련 없이 헤어졌어. 그게 다야. 너 참 가볍게 말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힘들었다는 거야. 당신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정말 힘들게 살았어. 아이 있는 거 언젠가는 진짜 말하려고 했어. 정식으로 말하려고 준비했던 것뿐이야.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 도대체 너의 끝은 어디야? 여보. 저는 아내를 내팽개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한참 뒤에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만삭의 임산부라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냉장고에 있는 소주 하나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아내를 대할 수 없었어요.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니까 금방 취하더라고요. 취하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과 쌓은 정이 있고 함께 만든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와중에도 아내의 전 남편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누구야? 내가 아는 놈이야? 아니, 이미 헤어진 지 오래고 더 이상 연락도 안 해. 얼마나 만났어? 대학 시절 동기였는데 꽤 오래 만났었어. 그 사람이 운명인 줄 알고 결혼까지 했었는데 아니었어. 살면서 불행의 연속이었고 결국 그놈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어. 그래서 애도 못 보게 한 거야. 나한테 진심이긴 했어? 어떻게 남편을 속일 수가 있어, 가족을?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 일단 숨겼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연애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당신이 더 좋아지고 좀 더 함께 있고 싶고 염치 없지만 결혼까지 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미 속인 상태였고 이제와 말하는 게 우스워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숨긴 거야.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그 아이 당신이 책임질 필요 없어. 내가 따로 챙기고 있고 당신에게 전혀 피해갈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 아이가 없다고 치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날 속인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용서를 구해?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애 앞에서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며.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했잖아. 태어날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아기는 무슨 잘못인데?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최선이었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하면 분명 평생 결혼 못할 거라고 해서. 나도 나고자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랬어. 그 아이 하나만 숨기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 정말 놀랍게도 평범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 이 행복을 유지하고 싶었어. 별 뜻은 없었고 그저 이 상태가 좋았어. 문득 그때 장모님과 아내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기억나더라고요. 이서방한테는 꼭 비밀로 하라는 그 말. 그게 바로 숨겨둔 자식에 관한 것이었겠죠. 이제 모든 게 퍼즐처럼 끼워 맞춰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산부인과에 같이 가는 걸 왜 그리 싫어했는지, 장인어른 장모님이 왜 늘 밖에서만 만나자고 했는지, 밤마다 아내가 방에 틀어박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제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 아이 처가에 있어? 응. 앞장서. 가려고? 가서 말해야지. 이혼하겠다고. 여보, 우리끼리 해결하자. 우리 대화도 많이 못 나눴잖아.
난 갈 테니까 여기 있던가.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내는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처갓집은 제가 결혼 허락을 받을 때 딱 한 번 찾아가고 그 뒤로는 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집이 어지럽다, 밖에서 먹고 싶다는 핑계로 들여보내주지 않으셨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남이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시나 보다 했는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니 장모님이 문을 열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이서방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중요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이야기할까? 집이 엉망이라. 다 알고 왔어요. 여기 4살짜리 아이 있잖아요. 누가 그래? 들여보내주시죠. 저는 현관문을 힘으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진짜로 작은 아이 한 명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와 많이 닮아있는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말똥말똥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서방, 오해 말게. 이 아이는 아내가 낳은 첫째라는 거 압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조카해. 다 알고 왔으니까 거짓말 그만하시죠. 어떻게 속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께는 정말 진심으로 대해드렸는데 정말 부모님처럼 생각했다고요. 미안하네.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대체 왜 그러셨냐고요. 어쩔 수 없었네. 나도 내 딸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이라 자네도 자식 낳아보면 이해할 거야. 이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혼할 거니까요. 자네 자식은 어떡하고. 그래도 핏덩이는 지켜야 할 거 아닌가. 이서방, 우리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네. 그러니까 내 딸만큼은 내팽개치지 말아주게. 혼자 된 딸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딸 인생만 중요하고 사위 인생은 안중에도 없어요? 딸 인생 책임져줄 사람 찾아서 좋으셨겠어요. 저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평생 희생만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몰라야 하냐고요. 자네, 술 깨면 이야기하도록 하지. 싫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판 내리겠습니다. 당신들 딸이랑 이혼할 거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겁니다. 그 잘난 따님 이름에 빨간 줄 그어보렵니다. 임산부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저도 사위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임산부이기 이전에 결혼 사기친 사람입니다. 이서방, 정말 미안하네.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러라고 했어. 미안하네. 장모님은 통곡하며 오열하시다가 정신을 잃으셨는지 풀썩 쓰러지셨고 아내도 장모님을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남자들끼리 얘기하자더라고요. 저도 흡연이 간절했기 때문에 장인어른을 따라 나갔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아파트 앞 흡연실로 데리고 가더니 대뜸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술이 다 깼어요. 장인어른이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비시더라고요. 솔직히 장인어른의 행동에 마음이 동했지만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숨겨둔 자식을 알게 되고 처갓집에 와서 무릎 꿇는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게 되다니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모습을 뒤로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어지럽고 피곤해서 누워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털썩 눕는데 선물 받은 아기 신발, 아기 옷들이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것을 보고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분명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기를 기다리는 행복한 아빠였어요. 그런 저의 일상이 와장창 깨지게 되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끙끙 앓고 나니 조금 개운해지길래
저는 여태껏 출산을 위해 아껴두었던 연차를 몰아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작정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죠. 20살 적에 힘든 일이 있거나 울적할 때 가끔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강원도에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바람을 좀 쐴 생각이었어요. 어림잡아 10년 만에 보는 바다였어요. 이상하게 저는 파도를 보면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모래 위에 앉아서 철썩이는 파도를 보고 있자니 아내와 아내가 품고 있는 아기가 생각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온갖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대충 싼 숙박을 예약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지냈네요. 혼자 타지에서 이렇게 지내는 건 출장대 이후로 처음이었죠. 그곳에서 한 3일 묵었을까요? 어느 정도 제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혼을 결정했어요. 처음부터 날 속인 사람을 평생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아내의 거짓말을 품어줄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법적인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끝까지 제가 키울 수 있도록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생각해보면 아내의 비밀을 알자마자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었던 것 같네요. 당연한 문제를 너무 오래 끌고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혼하자. 그게 최선이야.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 기회는 지난 몇 년간 줬어. 그동안 당신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돼. 그러니까 짐 싸서 우리 집에서 나가.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는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 물론 아이에 대한 책임은 다 할 거야. 출산 때도 갈 거고 내가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당신의 죄가 싫은 거지 아이가 싫은 건 아니니까. 만약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당신이 있으면 난 다시 도로 나갈 거야. 당신 알잖아 내 성격. 한다면 하는 거. 강원도 여행을 끝으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를 때는 행복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들통날 거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 의사가 그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평생 아내가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려고요. 짧았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에게는 참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네요. 얼마 전 그 사람은 출산을 했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몸도 튼튼하고 잘 웃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 사진을 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수시로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우여곡절이 많은 이혼이었고 속아서 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저에게 아들은 1순위가 되겠죠.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는 게 참 신기하고 새로운 요즘이네요. 앞으로 저는